잇몸 질환은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잇몸 질환 환자, 치주 질환 환자입니다. 이 잇몸 질환이 무서운 건 충치는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치료해서 그놈 하나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잇몸은 옆에 뼈까지 같이 망가져요. 4개가 흔들려서 한꺼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칫솔질만 꼼꼼하게 한다 그러면 잇몸은 오늘 그 자리에서 뼈가 내려가는 게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끼리 만나는 부분의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잇몸, 이 부분의 잇몸은 칫솔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잇몸 질환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질환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잇몸 질환이 1등입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입안에 음식물을 넣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완벽하게 칫솔질을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 실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잘 닦으면 잇몸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치아에 붙습니다. 그런데 매끈한 면에는 못 붙어요. 주로 음침하고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와 잇몸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와 이 사이인 거죠. 이하고 잇몸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가 있고 약간 잇몸이 들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홈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치아에 반짝거리는 씹는 면이나 바깥면들을 주로 닦고 계세요. 그럼 그 틈바구니에서 세균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을 만들면 첫 번째로는 잇몸 살이 붓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속에서부터 치아를 잡고 있었던 뼈가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칫솔질을 안 했다고 갑자기 내려가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그 자리가 안 닦이면 뼈가 이만큼 내려가요. 10년 동안 안 닦았으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40대쯤 되면 뼈가 내려갔는지 뿌리가 드러났나 봐, 치아가 시린 데가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몸에서 뭘 만드는 10대 시기를 지나고 나면 20대부터는 뼈가 계속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20년이 녹아서 없어지면 그때 우리는 잇몸뼈가 내려갔나 봐, 내가 중년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잇몸뼈가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첫 번째로는 치아가 빠지겠죠. 치아가 빠지기 전 단계는 치아가 흔들릴 거고요. 어금니 쪽에 힘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50대, 60대 환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입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앞니가 뻗어지고 있답니다. 어금니 쪽에서 충분히 씹는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얘가 잇몸 질환으로 힘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주저앉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앞니가 힘을 과도하게 많이 받겠죠. 그러면 앞니끼리 부딪히면서 앞니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앞니가 뻗어지는 것 같아요, 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잇몸이 어금니 쪽에서 많이 뼈가 녹았어요 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잇몸 질환이 무서운 건 한꺼번에 4-5개, 많게는 모든 이가 다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충치는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치료해서 그놈 하나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잇몸은 옆에 뼈까지 같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4개가 흔들려서 한꺼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닦으면 4개를 한꺼번에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잇몸 테두리에서 생깁니다. 그 테두리에서부터 뼈가 녹는 게 잇몸 질환입니다. 테두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테두리가 있죠. 바깥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잘 닦을 수 있어요. 안쪽에도 테두리가 있습니다. 혀 있는 쪽에도요. 그 테두리도 노력하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감싸 안고 돌았을 때 이끼리 만나는 부분의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잇몸, 그렇죠,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이 부분의 잇몸은 칫솔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잇몸 질환은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그 부위의 잇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칫솔질보다는 치간 칫솔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쪽 편은 건강한 잇몸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보기에도 잇몸도 괜찮고 치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반대쪽은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게 만든 모형입니다. 물론 이게 치석들이 붙어 있는 건데,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잇몸뼈가 내려갔으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멍들이 있겠죠. 자,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을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당한 치간 칫솔을 제가 하나 꺼냈는데요. 치간 칫솔이라는 건 끝부분에 털이 달려 있는 거죠.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치간 칫솔이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양쪽 치아면에 온전히 닿아야지만 청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걸 쓰시는 분들은 이게 헐겁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문질르시고 이렇게 문질르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문질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철사에 의해서 이가 긁힙니다. 그래서 집어넣는데 헐겁다 싶으면 사이즈를 큰 걸로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같은 구멍에 조금 큰 치간 칫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구멍을 잘 찾아서 집어넣어 보는데 이것도 쑥 들어가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헐거운 것 같다. 그럼 한 사이즈 더 큰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도 좀 헐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만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꽉 차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꽉 차면 양쪽 치아면을 한 번에 쑥 쓸고 한 번 지나와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세균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철사가 달려있는 뾰족한 치간 칫솔을 내 입안에 집어넣는 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넣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일정 부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기구를 넣고 스케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은 넣고 쑤시는 게 아니다.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치아에 잇몸과 치아가 닿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살살 돌려서 구멍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앞니가 있습니다. 자, 치간 칫솔을 올려놓을 건데 이렇게 놓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90도로 올려놓은 거죠. 이거를 약간 잇몸을 향하게 살짝만 올리세요. 그리고 치아에 올려놓습니다. 요 사이에요. 약간만 잇몸을 향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 돌려봅니다. 이렇게 지가 들어가는 구멍을 찾아요. 들어간 다음에 길을 찾아서 은근히 밀어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길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엔 그 길대로 그대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쑤셔 넣는 게 아닙니다.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려면 그 공간이 어떤 사람은 좁고 어떤 사람은 넓을 겁니다. 그럼 좁은 사람은 사이즈가 작은 걸 쓰셔야 될 거고 넓은 사람은 큰 걸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치간 칫솔이 작은 것들은 요 정도 사이즈부터 큰 거는 이런 정도 사이즈까지 이 중간에 여러 개의 치간 칫솔들이 있을 거고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한테 어디 위치에는 어떤 치간 칫솔을 써야 되는지 처방을 받으시면 제일 좋겠죠. 물론 이 치간 칫솔을 쓰시기 전에는 깨끗하게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받아서 잇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 가장 정확한 사이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부정확하더라도 안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치간 칫솔은 일단 치아 사이에 넣고 쑤시는 이쑤시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집어넣지 마시고 대부분 내가 무서워서 못 넣거나 방법이 잘못돼서 못 집어넣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한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라는 교육을 받으시면 제일 좋고요. 한 번만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맞으면. 넣고 열심히 문지르시면 철사에 의해서 치아가 깎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칠 수도 있고요, 잇몸이요. 교체 주기는요. 치간 칫솔을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 이게 철사에다가 꽈서 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쓰시다 보면 철사가 풀리면서 털이 빠집니다. 그 다음번에 철사가 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치간 칫솔을 봤는데 철사가 휘었다? 그 다음번에 털이 숭숭 빠진 것 같다? 그럼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치간 칫솔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조심해서 쓰시는 분들은 한 2주일 쓰다 보니 자꾸 휘어 이런 분들은 한 일주일 그래서 보통 한 1, 2주에 한 번은 새 걸로 바꾸시면 좋겠다. 이것도 일회용은 아니기 때문에 쓰고 난 후에는 물에 잘 흔들어서 깨끗이 닦고 잘 건조했다가 또 그날 저녁에 쓰시면 됩니다. 칫솔질은 그동안에 우리가 심하게 벅벅 문질렀습니다. 소리가 나게 치카치카 소리가 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잇몸은 살이니까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또 잇몸을 마사지한다고 손으로 문지르시는 분도 있고 꺼지로 문지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칫솔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잇몸을 닦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SOOD라는 칫솔질 방법으로 잇몸을 닦으시면 마사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칫솔질은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거다. 그 잇몸을 마사지하는 과정 중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같이 제거가 되는 거다. 칫솔질의 정의를 오늘부터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기 위해서 쓰는 실이죠. 이게 되게 여러 가닥을 이렇게 꽈서 만든 거고요. 꼬아서 만든 치실이 움직이면서 이 사이사이로 무언가 세정력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치아끼리 닿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실 집어넣을 때 똑 소리하고 들어가는 자리요. 그 자리는 안 닦으셔도 됩니다. 이가 씹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인답니다. 현미경적으로. 그러니까 문질러서 닦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실을 넣었다 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쪽을 닦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치아 면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생기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으면 정말 힘들지만 실 가지고 닦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면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돌도돌하대요, 치아면이. 그러면 이 틈바구니에 낀 세균들은 아무리 실로 문질러도 닦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빗자루를 써야 되는 겁니다.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도구다라는 거죠. 치실은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해서 잇몸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시다 보면 이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반드시 배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쑤시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치실을 이쑤시개처럼 쓰시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세균막을 조절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안의 살균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편의점 같은 데서 팔고 있는 가글이죠. 약국에서만 팔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 상품명은 헥사메딘이라고 하고 있고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보통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세균이 죽느냐? 죽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시면 입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다 죽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아무 짓도 안 하지만 그냥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세균도 있어요. 근데 이 세균들을 전부 다 죽이면
되면 몸의 평형성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살균제로서 효과가 좋다고 매일매일 가글을 하시면 큰일이 난다는 얘기예요. 치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처방을 해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 헥사메딘, 클로렉시딘이라는 거는 오래 쓰시면 세균이 다 죽어요 라는 부작용 외에 한 2주 이상 매일 쓰시면 입맛이 변합니다. 맛을 느끼는 우리 몸의 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치아도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화학약품을 선택하셔서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도 없이 사용하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화학 제제나 약을 의사가 처방할 때는 기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오라고 그럽니다. 난 가기 싫은데 한 달치 처방해줘. 왜 한 달치를 안 해드리냐면 이 약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클로렉시딘 같은 경우는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있어서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세균 조절을 화학적으로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면 약을 약국 가서 사세요. 매일 저녁마다 5분 동안 물고 계시다가 뱉어내고 물로 헹구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용량 큰 거 사지 마시고 2주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요 정도 용량을 사세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처방해 주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스스로 진단하셔서 스스로 약을 선택하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또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서 잇몸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매일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고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건강에 준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셔서 3, 4일 지나고 나면 원상태로 재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나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칫솔질을 바꾸시는 게 잇몸 질환을 낫게 하는 1번입니다. 내가 칫솔질을 충분히 잘하게 되면 그때 치과에 가셨을 때 치과 의사가 깨끗하게 스케일링도 하고 잇몸 치료도 해드리면 재발될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치료를 받아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걸 찾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만한 치석 덩어리가 치아에 턱 붙느냐?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깨끗해 보이는 치아 표면인데 이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세균막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균막에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으면 이 막이 굳는답니다. 두께는 얼마나 돼요? 현미경적인 두께입니다. 그 막이 굳고 굳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치석 있는 자리는 3개월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은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염증이 있고 잇몸뼈가 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가서 스케일링을 해서 그 치석을 떼어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잘 닦으면 어떻게 칫솔질 했는데 치석이 하나도 없냐라는 얘기를 치과 의사가 할 거고 스케일링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나는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스케일링 없이 내 치아, 건강한 내 잇몸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치를 만드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당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분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치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건 탄성. 이 두 가지가 치아에 안 좋습니다.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에 식초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인생에서 싹 다 빼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아놓은 것들을 안 먹는 겁니다. 사탕이 그렇죠. 탕후루가 그렇고 집에서 드시는 유자, 청, 모과, 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큼한 과일에 설탕을 들어부은 겁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독약이라고 불러요. 한 달에 한 번 유자차 마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콜라 먹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콜라를 2캔씩 먹어. 유자청을 한 숟갈씩 퍼먹어. 이거는 이가 망가지라고 흔히 말하는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음식에 관련돼서는 남들 먹고 사는 대로 평범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 그럽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특정 음식에 의한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냥 남들 먹는 대로 단백질, 탄수화물 그렇죠? 잘 골고루 드시는 게 건강하게 사시는데 1번입니다.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 부위에 외부에 자극이 가해지는 순간에 피가 납니다. 그 얘기는 사과를 콱 씹어 먹었는데 여기서 피가 난다. 사과에 의한 뭉툭한 자극에도 피가 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잇몸질하는 거예요.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 그러면 그 칫솔이 닿는 자리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염증 물질도 제거하고 세균도 제거해야 되니까 피 나는 자리를 조금 더 열심히 닦으셔야 되죠. 그 열심히라는 건 팍팍 문지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여러 번 닦으셔서 잇몸 테두리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시라는 얘기죠. 치간 칫솔을 넣었다 뺐는데 찔리는 거 말고요. 넣었다 뺐는데 여기선 피가 나. 혹은 넣었다 뺐는데 쓸리는 느낌이 들어. 이 얘기는 그 부위에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쓸려서 아프시면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오늘 쓰고 한 2, 3일 지나면 피나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잇몸 부은 게 가라앉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 제 사이즈를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난다고 얘기하는 건 몸에서 이 자리에 염증이 있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가서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부드러운 칫솔이나 치간 칫솔로 그 부위를 깨끗하게 닦으시는 게 염증을 없애거나 줄이는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잇몸 질환은 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잇몸 질환 환자, 치주 질환 환자입니다. 6개월 이내에 혹은 1년 이내에 스케일링 받으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 칫솔질을 잘못하고 계신 잇몸뼈가 녹고 있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집에서 칫솔질 하시고 치간 칫솔 쓰시면 인생에서 스케일링이 없어지고 내 잇몸뼈를 70, 80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칫솔질 방법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칫솔질은 3분 동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칫솔질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러 명의 치과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방법들이 전부 다 1950년대 이전의 방법입니다. 치아에 가장 튀어나와서 혀로 문질러지는 맨질맨질한 부분은 칫솔질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데가 닿지 않는 부위를 닦으셔야 되는데 이게 SOOD라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잇몸 질환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 이쪽 면부터 한번 닦아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은 질환은 충치와 잇몸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칫솔질로는 충치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꼼꼼하고 아주 부드럽게 닦아야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줘서 문지르는 일을 칫솔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닦아야 되는가? 치아에 가장 튀어나와서 혀로 문질러지는 맨질맨질한 부분은 우리가 닦지 않아도 혀에 의해서, 뺨에 의해서, 입술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닦이는 부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위는 칫솔질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데가 닿지 않는 부위를 닦으셔야 되는데 그 부위가 치아와 치아 사이, 그 다음에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입니다. 이 부분에 칫솔털이 닿도록 위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칫솔질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러 명의 치과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방법들이 전부 다 1950년대 이전의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달은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만 칫솔질 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칫솔질은 3분 동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뭘 먹었고 얼마나 자주 먹었고 얼마나 끈적거리는 걸 먹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칫솔질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아 하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서 다음 치아로 넘어가는 스텝별로 닦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칫솔을 연필 잡듯이 드셨어요. 그리고 입을 아 하고 이렇게 크게 벌립니다. 이쪽 면부터 한번 닦아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칫솔을 들고 치아를 닦을 때는 연필 잡듯이 잡았으면 치아 면에다 대고 이렇게 90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잇몸을 향해야 됩니다. 잇몸 쪽을 요렇게 향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갖다 댈 거예요. 그러면 치아면에 칫솔이 요렇게 감싸 안듯이 붙는 게 보입니다. 치아를 완전히 감싸 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올바로 칫솔이 접촉된 그림입니다. 머릿속에 영어 단어 S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S는요,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잡고 연필 잡듯이 잡고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잇몸 쪽으로 45도 경사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여기를 닦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한 개씩 닦으실 거예요. 요렇게 되고 요 뒤에 어금니 하나만 닦을 겁니다. 칫솔이 조금만 움직이셔야 돼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시면 안 닦입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를 닦는다 생각하시고 요 치아에서 칫솔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동글동글 닦으실 거예요. 한 20번쯤 닦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어 단어 O자를 그리실 겁니다. O는요, 입을 벌리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O는요, 한 개씩 닦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바깥쪽이나 안쪽을 닦으셨을 때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닦으셨어요. 바깥쪽은 이렇게 닦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닦은 거죠? 칫솔이 치아 위에 걸터 앉아 있어요. 이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닦아야 될 잇몸이 안 닦입니다. 그래서 칫솔을 어떻게 해요? 잇몸을 향해서 밑에 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렇게 위치시킬 거예요. 그러면 씹는 면을 칫솔이 안 덮죠. 그래서 칫솔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잇몸 쪽으로 깊이 넣으셔라. 그래서 마지막은 D입니다. 깊게라고 하는 뜻이죠. 깊게 넣으시고 한 개씩 닦으실 거예요. 이게 칫솔질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SOOD라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 보신 후부터는 하나씩 한번 꼼꼼하게 닦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SOD라는 방법으로 꼼꼼하게 닦으시면 잇몸 테두리를 거의 다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만나는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칫솔로 닦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칫솔과 항상 같이 쓰셔야 되는 건 치간 칫솔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칫솔질 꼼꼼하게 하시고 치간 칫솔을 매일 쓰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잇몸 질환을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로 격하게 헹궈내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헹구시거나 안 헹구시는 게 충치 예방 효과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치약을 그렇게 하는 건 안 될 수도 있는 게, 치약 안에 거품 내는 성분, 그게 SLS라고 표현하거나 라우릴 황산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게 입안에 오래 머무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헹구시지 않는 게 좋지만, 거품 나는 치약을 쓰고 계신다면 헹궈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헹궈내시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치약을 쓰셔서 적은 양 쓰시고 뱉어내시고 안 헹구실 수 있으면 충치 예방에는 효과가 더욱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칫솔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리면, 칫솔은 머리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커도 자기 가운데 손가락 한 마디를 넘어가지 않는 칫솔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시면 이건 크기가 어떻죠? 자기 손가락 한 마디보다는 좀 크죠. 머리통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놈을 대보시면 머리 크기가 자기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칫솔의 손잡이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생긴 게 좋습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고무 손잡이가 있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뒤집어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건 힘주라고 칫솔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별로 안 좋은 칫솔입니다. 칫솔이 이렇게 보시면 대각 육각형인 것 같고요, 요 놈은 팔각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처럼 육각형이나 팔각형의 대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칫솔이 칫솔 대 모양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칫솔 털이죠. 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렇게 생긴 소라고요, 요렇게 심어져 있는 거하고,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해서 청소한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게 좋겠죠. 칫솔 털이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렇게 생긴 놈으로 청소를 하는 거하고요, 요렇게 생긴 놈으로 닦는 거, 어느 게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작은 걸로 닦는 게 훨씬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통은 작고 칫솔모는 빽빽하게 심어진 걸 고르시면 좋겠다. 이게 칫솔 선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켜잡으면 당연히 이렇게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힘을 주면 치아나 잇몸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을 쓰다 보면 치아면이 닳게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이빨을 깎고 있는 거죠.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사실 치과의사로서 우리나라 중년이라고 얘기하는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보면 평생 동안 자기 손으로 자기가 치아를 깎은 면들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건, 바깥쪽에 있는 세균망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힘을 안 주셔야 됩니다. 충치는 치아로부터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이 빠져나가서 이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골다공증하고 비슷합니다. 손상되는 걸 방지하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 불소라는 성분입니다. 이 불소를 치아에 바르기 위해서 쓰는 게 치약입니다. 치약은 잇몸 질환과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약 광고에서 우리 치약은 잇몸 질환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광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약은 충치를 예방 위해서 쓰는 거, 잇몸 질환은 기계적으로 솔질을 해서 예방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거품 나는 성분은 대부분이 몸에 그리 썩 좋은 성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나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심리적으로 청소를 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지, 실제 청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논문에도 이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과 거품이 나지 않는 치약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세정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미 논문에서 밝혀진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치약에는 향이죠. 이게 향이 나면 왠지 개운해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욕을 오랫동안 안 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이 강하지 않고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치약을 선택하셔야 내가 정말로 청소를 잘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불소의 함유량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약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라는 곳에서 모든 치약에 표시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치약을 뒤집어 보시면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최근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특별하게 치과에서 고생한 적은 없다. 예, 치과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 정도면 관리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칼슘이 빠지고 칼슘이 들어오고 하는 밸런스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농도가 대략적으로 1000pp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여기도 떼운 게 있는데, 여긴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빼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렇게 치과적으로 충치나 이런 것들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최근에도 충치 치료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1500ppm 정도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숫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대략적으로 900에서 1000ppm짜리 치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1450pp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건 1450ppm짜리의 치약을 우리가 모두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치과 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은 세균을 제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칫솔 안에는 세균들이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칫솔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뭐가 제일 좋냐? 바짝 말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균을 살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습식 화장실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칫솔은 가급적이면 밖에 보관하시면 제일 좋겠다. 직장인분들은 서랍 속에 넣지 마시고 연필꽂이에 꽂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묻어 있는 것보다는 먼지가 묻는 게 낫고요. 바짝 말라 있는 칫솔에 먼지 묻어 있는 게 걱정되시면 칫솔 자르기 전에 물에 한번 헹구면 되잖아요. 세균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로 씻어도 씻겨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외에 칫솔 살균기라든가 어디다 담가 놓으신다든가 이런 되게 많지만 바짝 말리시기만 하셔도 건강하게 칫솔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칫솔질 후에도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일을 해서 입냄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치아와 잇몸 테두리, 치아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으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 외에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곳은 혀랍니다. 뺨, 입천장 이런 데는 닦으실 필요가 없어요. 붙어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혀에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혀는 반드시 닦으시는 게 맞는데 칫솔로는 잘 안 닦인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이 있는 전용 혀 클리너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번 쓰시면 좋고요. 하루에 한 번은 혀를 반드시 긁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글은 입안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는 화학약품입니다. 입안에는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나쁜 놈들도 있지만 좋은 놈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세균을 다 죽이고 나면 몸에 평형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화학적으로 살균이 필요하다 그러면 치과의사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쓰시는 건 맞지만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쓰시는 건 제가 보통 우리 몸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균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칫솔질을 가글을 함으로써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가글 했으니까 칫솔질 하지 마자. 이러면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글은 가끔 정해진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쓰시고 매일매일 쓰시는 걸 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치과 질환은 원인과 예방법이 완벽하게 알려진 질환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시면 충치나 잇몸 질환 없이 평생 내 자연 치아를 가지고 맛있는 거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칫솔질 방법 바꿔보시기 바라고요. SOOD 이 네 글자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칫솔로 하고 있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결국 현미경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필요할까요? 칫솔이 뻣뻣해야 될까요? 칫솔머는 부드러울수록 잘 닦입니다. 시중에서 지금 제일 부드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칫솔들은 끝부분이 대부분 다 뾰족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걸 크게 확대해서 빗자루를 사러 갔는데 빗자루 끝부분이 다 뾰족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사시겠습니까? 칫솔도 똑같습니다. 치과의사들의 일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를 닦는다면 완벽하게 닦을 수 있겠다. 이게 가장 완벽한 칫솔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어지지 않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마 치아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인 것 같은데 예전부터도 이걸 예방하고자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칫솔인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칫솔이 발전되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칫솔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역사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나 이런 때도 이를 닦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시대 문헌을 보면 버드나무까지 가지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빨을 닦았다. 이런 기록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도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도 누군가는 어디선가 나뭇가지 가지고 이를 닦았을 거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를 닦았다라고 하면 진짜로 이런 나뭇가지는 아니겠죠. 새순 나온 거를 아마 꺾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껍데기를 잘근잘근 씹어서 벗겨내면 속살이 있을 거니까 거기 물도 좀 나오고 그러겠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를 닦았을 겁니다. 사이즈가 되게 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 가지고 이를 이렇게 닦았다는 얘기는 정말로 꼼꼼하게 닦을 수도 있었겠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칫솔이 작을수록 꼼꼼하게 닦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칫솔 중에 정말 작은 칫솔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만한 놈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칫솔은 머리통이 이만합니다. 하나로 닦는다고 치면 어느 걸로 닦는 게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작은 칫솔을 가지고 닦는 게 꼼꼼하게 닦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요. 방법도 좀 배우셔야 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를 닦는다면 완벽하게 닦을 수 있겠다. 이게 가장 완벽한 칫솔이다. 머리통이 작은 칫솔은 치과의사들의 일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뒤에 어금니 뒤쪽이나 이런 일을 닦는 데 쓰는 거다. 부분적으로 닦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칫솔로 전체 치아를 다 닦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잡고 치아면에 대고 이를 닦을 건데 잇몸을 동글동글하게 문질러서 닦는다고 생각하고 튀기면서 이렇게 닦습니다. 이건 이제 잇몸에 칫솔이 닿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를 닦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를 닦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 이를 닦았구나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물론 대고 누르시면 안 됩니다. 칫솔이 닿기 힘든 안쪽 어금니 쪽이요.
좀 아니면 앞니가 많이 삐뚤삐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부분만이라도 이걸 써주시면 큰 칫솔 썼을 때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녁 때 TV 보면서 뭐 하세요? 혹은 스마트폰 보면서 뭐 하세요? 이럴 때 여기서 칫솔을 꺼내서 하나 닦고 시간 날 때마다 이를 닦으시면 정말로 평생 동안 내 치아를 갖고 살 수 있는데 멍하니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작은 칫솔로 닦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칫솔로 하고 있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막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결국 현미경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필요할까요? 칫솔이 뻣뻣해야 될까요? 현미경을 보듯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칫솔모는 부드러울수록 잘 닦입니다. 치아면에 접촉이 돼야 세균막을 흔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칫솔의 접촉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아주 미세한 칫솔모가 빽빽하게 꽂혀 있어야 잘 닦인다는 거죠. 칫솔모를 많이 꽂으려면 칫솔모가 가느다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가느다란 칫솔모를 쓰시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지금 제일 부드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칫솔들은 끝부분이 대부분 다 뾰족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걸 크게 확대해서 빗자루를 사러 갔는데 빗자루 끝부분이 다 뾰족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사시겠습니까? 이게 땅바닥에 쓸릴까요? 칫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칫솔모는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려 있어야만 치아면에 붙습니다. 뾰족하면 안 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냐면 이쑤시개가 많이 꽂힌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빨 사이에 껴있는 고춧가루가 잘 빠집니다. 칫솔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치아면에 붙어 있는 세균막을 닦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끝이 뾰족한 칫솔보다는 끝이 평평하게 잘려진 칫솔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잇몸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될 도구를 순위별로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 1번이 가장 최근에 개발된 치간칫솔입니다. 그 다음 번이 칫솔이고요. 이 칫솔과 치간칫솔 두 종류면 거의 완벽하게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칫솔은 손에 들고 하나씩 이렇게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동 칫솔인 거죠. 결국은 전동 칫솔과 치간칫솔 이게 가장 완벽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이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잘못 쓰면 치아나 잇몸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설명을 듣고 전문가의 교육이나 지도를 받으신 후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동 칫솔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칫솔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떠는 방식이고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다르지만 효과는 둘 다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동 칫솔 선택하실 때 칫솔모가 뻣뻣하지 않은 걸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로 전동 칫솔을 치아에 대고 누르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닦는 것도 연필 잡고 부드럽게 닦으시라고 그랬는데 전동 칫솔은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움직여요. 뻣뻣한 칫솔모에다가 누르기까지 하시면 이나 잇몸이 다칩니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손을 동글동글하게 해서 한 20번에서 30번쯤 닦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동 칫솔은 자기가 움직이죠. 대고만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 칫솔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치아를 닦을 거면 대고 계셨다가 다 닦았으면 띄어서 다음 치아에 대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떼어서 치아에 올려만 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시거나 누르시면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칫솔질하던 시절에서 동물털로 칫솔질하던 시절로 발전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누군가가 칫솔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이를 안 닦았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이빨이 흔들려서 빠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했겠죠. 그 당시에 치과의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환자분을 우리 치과에 오라고 그래서 이를 매일 닦아줘 봤는데 이게 낫더라. 다른 치과의사 한 분이 나 그러면 우리가 칫솔질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자. 그래서 이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를 매일 닦아야 돼요. 라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이렇게 움켜잡고 둥글둥글하게 이를 닦으세요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나오는 폰즈법 혹은 묘원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으라는 거죠. 언제요? 1900년대 초반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24년인 현재도 치과의사가 어린이들은 이렇게 닦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1920년대쯤 되니까 또 다른 치과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닦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위아래로 닦아야 되겠다. 혹은 그렇게 닦으면 안 될 것 같다. 흔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다 1950년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얘기들이랍니다. 그 당시에 바스라는 치과의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잇몸을 닦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나일론 칫솔은 너무나 털이 뻣뻣해서 못 쓸 것 같고 잇몸이 다칠 것 같으니 나일론 최신 제품을 쓰지 말고 차라리 동물 털이 들어있는 칫솔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요? 돼지털 칫솔 쓰시는 분 없으시죠? 말털 칫솔 쓰는 분 없으시죠? 나일론 외에 수많은 합성 섬유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칫솔모의 퀄리티는 너무나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칫솔질 방법도 달라져야 될 거고 어떻게 닦아야 되고 얼마만큼 닦아야 되는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죠. 가장 최신으로 개발된 칫솔질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칫솔을 써라. 두 번째, 입을 크게 벌리셔라. 세 번째, 한 개씩 닦으셔라. 마지막으로는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칫솔을 예전보다는 조금 잇몸 쪽으로 깊이 넣으셔라는 방법이다. 이 약자로 SOOD라고 칫솔질 방법을 명명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SOD 칫솔질 검색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칫솔질 방법 얘기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칫솔질을 꼼꼼하게 한다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조절하고 있다. 혹은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만약 이 두 번째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는 겁니다. 잇몸 질환도 생기겠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치아에 씹는 면에는 칫솔 털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칫솔로 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씹는 면을 다 파고 떼오게 된 이유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요? 씹는면의 충치는요? 그 홈을 어렸을 때 메꿔줘야 됩니다. 칫솔모가 들어갈 수 없게 좁게 뚫려있는 홈들을 메꿔주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는 거죠. 또 한쪽은요,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입안에 당분을 집어넣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간에 불소를 써서 계속해서 재보충해줘야 충치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칫솔, 치약, 도대체 역사상으로 어느 게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예전부터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를 닦았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웬만하면 자기 몸 안 움직이고 뭘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습성들이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약 먹어서 살 빠지면 좋겠다. 약 먹어서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으로는 손을 움직이는 칫솔보다는 치약이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치약은 언제였을까? 기록에 남아있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BC 5000년쯤에 이집트에 상형 문자로 기록이 좀 있었답니다. 왕한테 요걸 이 아이 바르면 좀 건강해질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치과의사가 왕한테 치약이라는 걸 상납했다. 요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한 BC 3500년쯤 됐을 때는 칫솔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놈을 입으로 잘근잘근 씹었더니 끝부분이 좀 연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이를 문질러서 깨끗하게 닦았다 하는 기록들이 바빌로니아나 문서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이를 닦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동안 이를 안 닦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뭐가 좀 많이 붙어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거칠거칠한 걸로 문지르면 잘 닦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소금이 엄청나게 비쌌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나 쓸 수 없었겠죠. 저 위에 높으신 분들은 소금 가지고 문질러서 닦았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가 심하게 깎입니다. 혹시라도 칫솔에다가 지금도 소금을 묻혀서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연마제라고 얘기하는데 치약 안에도 연마제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운 게 들어있는데 소금은 눈에 보일 정도의 입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지르시면 이나 잇몸이 다칠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소금을 묻혀서 양치하시는 일은 빨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소금에 대한 미신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으로 가글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치과에서도 생리식염수라는 걸 씁니다. 맹물로 하면 몸하고 삼투압이 안 맞아요. 너무 진한 소금물을 쓰면 몸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무언가를 헹궈내는 용도로 쓰는 거죠.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만 소금물로 가글 하시는 것보다는 기계적인 세정인 칫솔질과 치간칫솔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좋습니다. 소금은 살 수 없어요. 너무 비싸요.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던 게 소금이었으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너무 텁텁하다. 마당에 주저앉아서 흙을 집었다가 이를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막 헹궈내요. 흙 안에는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거칠거칠한 게 있죠. 혹은 강변에서 모래로 씻으면 흙보다는 입안에 남는 게 좀 적겠죠. 그래서 모래를 주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마의 성분이 있었을 텐데 소금은 처음에 거칠거칠하니까 이가 닳거나 잇몸이 다치다가 침에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근데 이 모래는 계속 안 없어집니다. 서민들 이가 훨씬 더 심하게 깎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닦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 닦아봐야 모래 같은 걸로 닦았을 텐데 그 시절에는 충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은 다른 질환입니다. 조선시대의 잇몸 질환은 심했을 거고요. 이가 빠진 사람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빠진 이를 보니까 썩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충치는 당분에 의해서 생깁니다. 산성에 의해서 생기고요. 설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조선 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는 설탕이라는 게 없었고요. 단맛이라는 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예전에 처음 발견됐을 때 사탕수수라는 거에서 발견이 됐죠.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서 안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되기 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음식물에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충치가 없었다. 충치 예방은 음식물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잇몸 질환은 열심히 닦으시는 거고요.
예전에 나뭇가지 가지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빗자루도 있는데 빗자루처럼 생긴 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를 닦으면 안 될까? 이 생각을 처음에 영국 사람이 했답니다. 1700년대 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무를 깎아서 손잡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빗자루에 쓰는 털을 심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일론이 없었대요. 그래서 돼지털, 말털 이런 동물 털을 꽂아서 처음 칫솔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17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 이 칫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칫솔은 영국에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잇몸 질환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진 질환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하면 인생에서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칫솔질, SOO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의 사용, 이 두 가지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잇몸뼈 높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스스로 관리를 시작하시고 내가 관리가 좀 된 것 같다 싶으시면 치과 가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부위에 문제 있는 부분들 치료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평생 동안 자신의 자연 치아로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사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